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단계에서 관련되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병명을 배우게 되는데 1단계의 가장 그 핵심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이 투사라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투사는 자기가 분명히 한 행동을 보는데도 자기가 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남의 거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거울이 날 째려보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째려봤다고 생각 안 하고 저놈 누구야? 이러는 거죠. 그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너랑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너랑 내가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게 1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 1단계의 문제를 경계, 바운더리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에서 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게 경계라는 단어로 한글을 썼는데 사실 그건 두 가지 영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어중간이라고 얘기했던 borderline 이라는 단어를 경계라고 번역더라고요. 또 제가 또 이 심리학적인 개념에서 쓰는 경계는 boundary, 담벼락, 너와 나의 영역 구분이라는 경계로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쪽의 단어인가 헷갈릴 때는 뒤에 이 색인표에 보면은 바운더리로서의 경계 단어와 또 보더라인으로서의 경계 단어가 어떻게 그 원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색인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 단어는 보더라인이구나, 이 단어는 바운더리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좋아요. 근데 이 정신 분열은 결국은 바운더리가 분열되는 거죠. 바운더리가 깨지는 겁니다. 경계가 흐트러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너랑 나라는 개념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투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이고 나이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밑줄을 칠 만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그 121쪽 중간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정신분열병의 전구 증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은 관계사고와 지각 왜곡입니다. 이 두 현상은 내담자의 심리적 경계, 바운더리가 허물어져서 너와 나의 경계의식이 바운더리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 투사, 자기 것을 남의 것으로 취급하는 프로젝션, 투사가 일어나서 방어기제가 이런 방어기제가 쉽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정신분열병 내지는 정신증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정신분열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제목과 똑같이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귀신 들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병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묶어서 이 내용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보셔서 병으로서의 정신분열병과 또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귀신 들림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전체적으로 그 3단계의 통합의 기조처럼 어떤 것이든 이렇게 잘 통합되어야 된다. 어느 하나의 흐름으로 결판내서는 안 되고 골고루 다 측면들을 부각해야 된다는 쪽에 그 기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만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거는 뭐 종교적인 문제냐 또는 뭐 의학적인 문제냐 이 질문 자체를 저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제를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의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 관점을 이루지 않으면 그야말로 스플리팅, 분열이 돼요. 2단계 수준으로 상황을 자꾸 극단화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로 보려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분열병의 역사적인 이해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마녀 사냥, 사냥이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까?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필립 피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저들도 인간이다 이런 시각을 가져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 역사적인 면에서 높이 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병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게 된 거는 아까 크레펠린, 에밀 크레펠린이 그 일찍 생긴 치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분열병에 대한 기술을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하는 기초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구나, 귀신 들린 게 아니구나,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출발을 연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연 것은 이제 113쪽에 있는 브로일러입니다. 브로일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입니다.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을 부르고 이 병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해가지고 4개의 A를 얘기했어요. A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 그래서 4개의 A라고 표현하는데 그 A는 이제 Association, Autism, Ambivalence, Affect 이런 4개의 단어입니다. 연상의 장애. 아까 우리가 연상이완 배웠죠? 예, 말이 이렇게 체계가 끊기는 거. 그게 이제 1번 문제죠. 2번은 오티즘. 증상에 빠지면은 자폐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실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비현실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차단이 됩니다. 그다음 3번째는 앰비발런스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정신분열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근데 양극단의 감정, 미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애증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복잡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히려 감정 자체가 무뎌져요. 그래서 표정도 없어지고 반응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브로일러는 이런 4가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신분열병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다가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개념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 슈나이더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병에 대한 진단 기준이 지금 DSM이 4판이라고 했잖아요. 3판에 그 R이 있어요. 리바이즈드 해가지고 3판의 중간 버전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슈나이더의 진단 기준으로 거의 정신분열병 기준을 맞췄어요. 진단 기준이 한 10개 이상 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기준으로 정신분열병이라는 걸 배웠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기준을 외우기가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과 레지던트가 되니까 DSM이 4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분열병의 진단 기준이 딱 5개로 줄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외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떻게 진단 기준이 바뀌었나? 어디 있어요? 118쪽. 밑에 있는 1, 2, 3, 4, 5. 그게 진단 기준입니다. 아까 5개 중에 2개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2개씩 묶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는 망상 환각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었죠? 아까 정신증의 협의의 의미라고 했죠? 좁은 의미에서 정신증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어떤 단어가 똑같아요? 와해됨. 영어로 disorganized인데 organization 하면은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힌 이런 뜻이니까 그게 깨진 이런 말이에요. 와해된 언어가 있고 와해된 행동이 있는데 와해된 언어는 연상 이완을 말합니다. 말이 못 알아듣는 언어. 와해된 행동은요? 괴이한 행동. 아까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죠? 사실 제가 시범을 보이는 것들은 정신분열병으로 치기에는 조금 드라마틱해요. 이 정신분열병은 그렇게까지 막 현란하지는 않아요. 아주 느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아주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조증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렇게 느릿느릿해요. 어쨌든 와해된 행동. 그리고 5번은 1, 2, 3, 4의 진단을 양성 증상으로 부르는 바에 따라 대비되는 음성 증상이라고 불러요. 1, 2, 3, 4는 드러나는 증상이라 해가지고 파지티브 심텀에서 양성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5번은 지금 어떤 증상이죠?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없어지는. 부정적인 증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없어지는. 뭐가 없어지죠? 생각이 없어지고 감정이 없어지고 의지가 없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지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서서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예, 인간이 아니죠. 이제.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줄죠. 예. 감정이 사라지면 표정이 없어지죠. 의지가 사라지면 게을러지고 그렇게 이제 느려지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환자 보고 게으르니까 좀 빨리빨리 좀 살아라. 의지 좀 버리고. 근데 그게 증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5개 중에 2개 이상이 최소한 2개가 겹치는 게 한 달은 넘어야 되고요. 전체 기간은 6개월을 넘어야 됩니다. 제가 책이 없는 거 하나 뽑아왔어요. 2000몇 년에 2월 28일에 5시 54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떤 글에 답글로 달았어요. 그렇죠? 내용은 조금 이따 볼게요. 아까 지금 5시 54분이죠? 지금 몇 시죠? 8시 51분으로 바뀌었죠? 글을 또 올렸네요. 같은 날짜에. 그죠? 네. 그리고 또 썼어요. 그리고 댓글이 달렸는데 누가 된 댓글이냐? 그 사람 이름을 제가 땡땡땡땡땡으로 바꿨는데 자기 글에 자기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자, 보세요. 읽어드릴까? 상대적인 것 질식적인 상황은 인간의 한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오직 예수.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어렵죠. 찾고 찾으면 겸손하게 낮아지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엄청 가려서 만났던 곳이 지금에 와서는 죽음이 되어버린 지금에는 해결이 안 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도줬어요. 그게 목사라니 개척교회라고 내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 헌금도 20만 원씩은 내고 40만 원. 우리는 헌금은 아까운 줄 모르고 갖다 바쳤지. 근데 왜 이제 와서 남은 건 뭐지? 이 글을 쓰는 전 정신 이상자입니다. 스트레스가 지나쳐서 우울증 말까지 감춰요. 화낼 생각도 못하다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배실배실 웃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말 곱씹다가 미쳐버려요. 결국 내 말에 내 생각에 걸러 넘어져 버려요. 그대로 아까 증거에 넘어가 버려요. 이상하게 터져버려요. 난 화낼 줄 말하는 걸 몰랐거든요. 더러워요. 내가 그래서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 더러운 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지 못하고 다 삼켜버렸거든요. 나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지옥 가라. 처음엔 잠꼬대로만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어디든 터져버려요. 아무도 비웃고 흘리지. 내가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지겨운 악몽, 지긋지긋한 얼마나 내가 눈이 서울직한 수치가 벌거벗어지지. 더러운 것만 자꾸 묻어나고 내가 날 끌어다니다가 나가서 터져버리고 결국엔 사랑이 무섭고 그립습니다. 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죠. 당신은? 그 자매분은? 그런 것들과 연결되었다는 게 너무 싫다. 세상은 정말 물정 모른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 더러운 것을 해봤자. 근데 왜 가서 그럴까? 이상한 곳이 너무 싫어. 너무 화낼 것도 없이 정신병자에게 항상 번명만 당하지. 이 아까운 이모의 말이야. 알아들으세요? 현상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잘 보면은요, 뭔가 좀 있어요. 그죠? 네, 특히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실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절대적인, 제목이 이제 남의 글이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이게 남의 글이었는지 자기 제목으로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서 이 종교가 그런 걸 주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나는 근데 뭐 사기당한 거랑 다름없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왜냐하면 잘못된 시각에서 잘못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목을 목사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점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상당히 잡해져. 자기 생각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깨지고, 심지어는 이제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로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남자인데도 여자로 글 올리고 이러니까 좀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현실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삶의 어떤 모양과 비슷하다고 치면은 점점 망가지죠. 깨져요. 예. 그런 자기에 대해서 아까 한 6시에 글을 올렸는데 8시 한 이제 9시로 넘어가면서 한 2-3시간 지났네요. 예. 사람이 어떻게 됐나. 듣기 싫어. 잘한다. 걔 나쁜 애는 아니야. 뭐보다 나아가지. 영적인 꿈을 꾼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알아서 할 거, 그래도 돈이 들어가가지고 안 건 없어. 그분 수준이다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더 모르겠죠? 근데 댓글은요, 조금
조금 알아들 것 같은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류가 다른 쪽인 게 하는 게 가장 꼴본 게냐. 나도 한때 그랬을까? 즐겨버리다 나쁜 줄 알고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거네. 네. 이 경계가 흐트러지는 것과 혼란성들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글이라서 여러분한테 참고삼아 보여드렸습니다. 정신분열병의 내면적인 흐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내적으로 충분히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체가 이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병이 생긴 하나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 기간을 좀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120쪽에 보면은 사례 이해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진단 기준에 우리가 5개 중에 2개 이상 맞는다는 얘기는 했죠. 근데 그 외에도 정신분열병은 사실 진단 기준이 좀 더 길어요. 참고로 한번 봅시다. 278쪽. 278쪽에 보면 정신분열병의 DSM-4 진단 기준 해가지고 279쪽까지 담겨 있죠. 근데 279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하 생략이네요. 더 있단 말이죠. 2페이지를 더 넘어가요. 근데 기니까 그냥 제가 끊었어요. 근데 그 중에 A 기준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다음 중에 한 달 이상, 2개 이상.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5개 중에 2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늘 있다는 말은 어디에 있죠? B에 있죠, B. 장애가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 직업, 대인관계, 개인관리 같은 주요 영역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렇게만 써있죠. 사회적, 직업적 기능 부정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아까 제가 얘기한 현저한 고통과 기능 손상을 유발한다랑 똑같은 명칭이죠. 이러한 그 기준이 되게 B 아니면 다른데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이제 C부터는 뭐 그 밖에 이제 좀 추가돼야 될 진단 기준인데, 특별히 C가 그 정신분열병에서는 생각해 볼 일인데 6개월 이상 돼야 된대요. 근데 아까 A는 1개월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개월 이상이면 1개월 이상이면 되지. 뭐 또 6개월이 필요한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이렇게 조화가 안 맞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진단 기준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120쪽으로 넘어갑시다. 120쪽에 보니까 다음 사례를 읽고 정신분열병 진단 기준에 맞춰서 맞춰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세의 여자 환자인데 2개월 동안 환청이 있어요. 지금 그림을 굳이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온 시점이 뭐 여기라고 칩시다. 온 시점이 여기인데 이때 2개월의 환청이 있대요. 그죠? 2개월 동안 환청이 있어요. 그리고 1개월 동안 뭐가 있어요? 망상이 있어요. 그러면 망상과 환청이 겹쳐서 나타나는 기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네, 요 막판 1개월 동안에 진단 기준 A 기준에서 5개 중 2개를 안 좋겠죠. 그러면은 진단 기준 A가 맞죠. 그럼 요렇게만 달랑이 있으면 정신분열병 진단이 되나요? 왜 안 되죠?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6개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정신분열병이냐?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추적을 해봅시다. 환자는 입원하기 8개월 전에 직장에서 근무 태만으로 검거 사직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요 환청 2개월 전부터 훨씬 더 한 6개월 전까지 기간이 있었고, 그 6개월 전에 뭐가 됐어요? 사직. 근무 태만으로 사직을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못한 채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사직을 하니까 영어학원을 다녔네요. 그러다가 6개월 전이니까 이제 이 시점이 8개월이니까 2개월이 지난 거죠. 2개월 지나서 이 시점에 그 환자가 영어학원을 자주 빠졌어요. 학원 빠짐. 또 뭐가 있죠? 실없이 웃어요. 영어로 적으면 silly smile. 그 다음 TV에서 내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관계사고죠. 네, 망상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관계사고죠. 이런 것이 6개월 시점에 보였어요. 근데 가족은 어떻게 생각했죠? 직장 그만두고 힘든가 봐.
이러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제 병이 아닌가라고 병원에 가고 도움을 받거나 상담실에 간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갔어요. 근데 TV에서 내 얘기한다는 얘기가 뭔가라고 이렇게 조금 추적해서 따져보니까 자기 혼자서 이게 환청 때문인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환청이 분명치 않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이겠죠.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TV에서 쟤 좀 봐 이렇게 들렸어요.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죠. 네. 진짜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로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2개월 전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한 4개월의 그 흐름이 유지된 거예요. 이 흐름은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걸로 치자면 딜루저널 무드, 망상적인 어떤 기분 상태에서 쭉 빠져 있다가 2개월 전에 길을 가는데 너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다 라는 남자 목소리의 환청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지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존재는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 우리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 보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나를 조사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아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 소리니까. 근데 남의 목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계속 들리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그 단계는 이제 환청으로 인해서 망상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환청이 망상, 피해 망상을 형성시킨 겁니다. 망상은 꼭 환청 때문에만 형성되는 건 아니죠. 다른 이유로도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 사례는 그래요. 그런 확신과 동시에 집에서 절대로 안 나간 지가 1개월 됐네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이 생긴 이 A 기준을 만족하는 이 기간에는 집에도 안 나갔어요. 그런 걸 흔히 사회적 철퇴라는 표현도 써요. 철수, 철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social withdrawal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막판에 밥도 안 먹으려고 하다가 밥에 독을 탔다고 고함을 쳐서 가족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죠. 가족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언제라고요? 1개월 후에 밥에 독 탔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상하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도는 훨씬 오래전부터 지속된 것인데 이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21쪽에 제가 밑줄 미리 지적을 했는데 정신분열병의 전구 증상으로 흔히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라고 했는데 아까 있는 DSM-4 진단 기준에 보면은 전구 증상의 기준이 원래 따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이 4개월 요 기간이 정신분열병의 전구 기준의 진단 기준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기간이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온 이 시점이 딱 정신분열병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간, 요 이제 4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진단 기준으로 익히기보다 훨씬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는 그 줄침대로 관계사고 그리고 지각 왜곡 이 두 개는 좀 확인하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금 상태가 뭐 환청 망상이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뭐 정신증이다, 뭐 미쳤다, 뭐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난다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도움을 주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본인을 만날 수가 있다면 언제부터 어려웠는지 질문도 하시고 그 질문 속에서 관계사고나 지각 왜곡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환청망상 같은 두드러진 증상이 생기지 이유 없이 갑자기 환청망상이 생기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사고는 이미 얘기했죠. 자기의 경계가 약하니까 점점 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자기 생각이 남들한테 이렇게 비춰진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계사고 가끔 하시죠? 네. 뭐 하는데?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죠? 언제 하죠? 캥길 때. 뭔가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네.
들킬까봐 걱정할수록 더 남들이 유념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다는 거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숨겨지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 불안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상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지각 왜곡은 뭐예요? 감각 왜곡.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가끔 주파수가 안 맞으면 TV나 라디오가 어떻게 되죠? 지지직거리고 화면이 일그러지고 소리도 찌그러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지각 왜곡이에요. 멀쩡한 소리가 좀 달리 들리고 또 멀쩡하게 보여드리는 게 좀 달라 보여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지각 왜곡으로는 기시감, 미시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봤는데 오늘따라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낯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시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 1년 정도 지냈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제가 딱 서가지고 이 사람들 누구야? 굉장히 어색하네? 이러면 미시감이라고 하죠. 기시감과 미시감은 그 익숙하다, 생소하다라는 느낌이지만은 근원으로 들어가면 감정이에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느낌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거를 익숙하다 아니다로 이제 변환해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왜곡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니까. 나라는 기계가 잡음을 초래하니까 들어오는 오감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곡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헛게 보인다.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감기 들었나? 야, 좀 쉬어야겠다. 즉, 워닝 사인, 경고로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찌그러져 들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곡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관계사고와 지각 왜곡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금 뭐 이 순간 멀쩡하다 갑자기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병이 그때부터 서서히 심해졌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예민한 사안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닐까요? 병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귀신이 압도당해서 그러면은 귀신일 줄 모르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환청망상 이렇게 생기면은 어떤 특이한 존재가 압도를 시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조금씩 해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그 논리가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귀신이 야금야금 먹었나 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귀신이다 아니다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귀신 들림에 대한 부분과 정신분열병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 상당히 구분하기 힘들고 섞여 있는데 어떻게든 그걸 나누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병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이 애매하게 겹쳐 있으면 그거를 같이 접근을 해야지 그걸 둘 중에 하나를 꼭 판단을 해서 몰아버리려는 행동 자체가 큰 실수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 귀신 들림인가요? 병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게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고 병이면 어떻게 하려고?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묻지.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방향이 같다 그러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물어서 뭐를 해요? 귀신 들림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디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기도원. 네. 또는 기독교인도 구타로 가요. 네. 잡귀를 쫓아내려고. 근데 기도원의 목사님이나 구타는 무당이나 좀 공통점이 있는데 약을 먹지 말라 그래요. 약을 먹으면 귀신이 안 나간대. 약을 먹으면 귀신이 왜 안 나가? 약이 귀신을 잡나? 네. 위에 혜택을 주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못 나가게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약이 무슨 얼마나 기능이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약 먹으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논리일까요? 그게 왜곡입니다. 그게 편파적인 견해예요. 그 자체가 이 상황을 인테그레이션,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분리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영역은 절대로 겹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그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어느 기도원에 대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도 있게 봤는데 그 기도원에서 성병이 옮겨다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PD가 추적을 해보니까 성병에 옮기는 이유는 기도자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상처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피를 나게 합니다. 그 기도원의 특징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병이 낫는다는 것들을 아주 시각적으로 주는 작용이 있는데 그 고름에서 성병이 손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의 또 환부를 치면서 병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성병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매독균이 이 시술 자체에서 병균을 옮긴다는 것들을 그 PD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쪽에 이제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더러움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어떻게 균이 침습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할 이런 방법의 가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왜곡과 분열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손 씻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로 나을 수는 있어도 감염은 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작용하면은 그런 것쯤이야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잘 읽어보면 많이 알지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발견한 베드로한테도 금방 사단의 역사가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항상 엮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는 특성을 볼 때 결국은 우리 신체도 정신 분열을 통해서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듯이 결국 귀신 들림도 경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영적인 경계에서 다른 존재가 나한테 들어와서 존재의 그 구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영적인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비교적 두 내용들은 통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이제 극단적인 제 주장을 좀 더 이제 극화하는 표현을 썼는데 125쪽에 사람 안에서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려면 먼저 신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개념을 조금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막연하게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귀신이 들려도 또는 정신분열병이 생겨도 결과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정신분열 현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단언코. 우리 몸에서 정신분열 현상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도파민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사실 잘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귀신이 올린 건지 병이 올린 건지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올라갔는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귀신 들림에 대한 문제를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고 주장할 때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약으로 귀신이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귀신의 존재는 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인가요? 현상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간단해요. 약물 치료를 꼭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로 해석함에 있어서도 약물 치료를 좀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약을 그렇게 타부시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 1단계의 취약성, 아까 얘기한 이 1단계의 이 경계가 흐트러지는 이 취약성의 심각한 취약성을 제대로 메꿀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약물 치료가 최선이에요. 다른 걸로 채우면 좋겠어요. 상담이 그걸 채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약 아니고도 그것들을 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는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도파민이 올라가는 것들이 병에 의해서든 귀신에 의해서든 일단 올라가면은 약을 쓰면 도파민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근데 근원은 해결이 안 됐죠. 귀신에 의하면 귀신이 나가든지 해결이 되는 거고, 정신분열병도 어떤 이유로든 도파민을 올리는 무슨 기전이 있으면 그거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몰라요. 심지어는 약도 모르고 축사도 그게 어떤 영향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경험에 의해서 의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도파민이 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축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약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로든 같이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귀신 들림이다라고 판단하면은 병원에서 이 치료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다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많이 놓쳐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여러 방식의 기조로 강의를 해왔는데, 어느 날은 지방에서 이제 비슷한 강의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차를 태워준대요. 공항까지.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역시 정신분열병은 기도로는 어렵고 같이 좀 약물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주장했다도 또 본인이 이렇게 그래도 기도가 중요하죠. 이렇게 또 사람이 이 중립을 맞춰야 되잖아요. 인테그레이션이거든요. 저는 어느 한쪽을 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 반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조건 그건 병으로 치료해야죠.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오빠가 정신분열병이 발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갔더니 귀신 들렸다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보냈어요. 기도원에 보냈는데 기도원에서 관리가 허술하니까 그 사람의 신체가 상할 정도로 감금이 돼가지고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의 힘에서 무수한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니들이 더 잘못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모으는 바람에 그 가족이 상당히 교회에 충실한 가족이었는데, 자기는 7년 만에 다시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교회 얘기하면 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대가족인데 다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분화하면서 왜 같이 이렇게 돕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이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냐? 그럼 자신이 있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멀쩡하게 할 자신이 있냐? 성경 말씀 거라사의 광인 언급하면서 귀신 나왔더니 온전하여졌더라. 말씀 좋아요. 하지만 귀신 쫓아내서 온전한 그 이후의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것이 축사로만 된다는 것들을 반증하기 위한 틀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너무 안 해요. 최근에 어떤 해방신학자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신학적인 기조를 갖고 있긴 한데, 그 해방신학자가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저는 참 공감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전쟁으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정부 대항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런 해방신학자나 이런 것들은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루거든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돼지는 왜 키우죠? 그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왜 키워요? 뭔가 그게 수요 공급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누가 소화를 해내죠? 군인들이 해냅니다. 로마 군정이었거든요. 이게 주로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로마 군정을 위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너가 누구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군대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만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군인한테만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 그 여타에 뭐 다른 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귀신은 그 몸을 좋아한다. 베레아 신학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너 나가서 귀신의 그 돼지의 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은 허공에 떠다니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든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몸에 붙는다. 그것에 성경적인 논리를 쳐요. 근데 약간 이상해요. 몸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살 몸에 들어가야지 죽을 몸에 왜 들어가요? 근데 쫓아냈더니 귀신이 돼지 몸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다 물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를 지배하면 잘 살아야지. 왜 자폭을 해요? 다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죽어요. 귀신이 그러면 나가기만 하고 다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신학자는 이런 논리로 볼 때 이거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부분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상당히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권력에 대한 새로운 그야말로 메시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 유대 백성들이 왕으로 메시아 즉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그러한 새로운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 성경의 부분을 너무 액면 그대로 그냥 그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뭐예요? 통합적인 기조. 통합적인 기조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좋은 힌트를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결국은 도파민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 경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한 이해는 제가 131쪽 뒤로 좀 써놨습니다. 경계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읽어보시면 아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경계는 유연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이 철통같이 꽉 잠겨만 있다면 그것은 좋은 대문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열리고 닫혀서 들여보낼 사람 들여보내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그게 좋은 대문이죠.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가 그런 경계를 가집니다. 먹을 걸 먹죠. 그리고 내보내죠. 이질적인 것을 들여보내긴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우리 것으로 소화해내고 나쁘다 싶으면 내보내요. 그게 좋은 경계예요. 몸이 만약 우리 경계를 충실히 하자 하고 먹을 거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실제로 약한 몸은 뭐만 조금 먹어도 탈이 나요. 하지만 강한 몸은 어떤 걸 먹어도 처리해서 나쁜 거 내보내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 경계가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안 들여보내게 막자가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한테 누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밀감을 표현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경계가 아주 심해져요. 나 겁난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가까이 오냐? 이러면서 뭐 사적인 질문 많이 하고 그러면 저기 상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계가 막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연한 사람은요. 그래요? 하면서 뭐 얘기는 다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 사람을 잘 처리해요. 들어오든 말든 개의치 않고 얘기를 반응하면서 분명히 내 거 영역을 잘 지켜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화들짝 놀라면서 경계는 열심히 세우는데 경계가 유연하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엔 뚝 부러지면서 어구야 하고 자기를 다 개방을 해요. 오히려 더 문제죠. 그럼 영적인 부분에서 경계는 뭘까요?
이 심리적인 경계, 신체적인 경계랑 비슷하게 정신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면 정신분열병이 생긴다고 치면 되는데, 영적인 경계처럼 귀신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가 흐려지고 침범당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경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영적 존재도 못 들어오게 열심히 막는 게 대안이냐? 아니면은 들어와도 나한테 영향을 안 주고 나가면 그만인 게 대안이냐? 저는 어떤 쪽에 기조에 있는 것 같으세요? 후자죠?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꼭 동의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그게 좋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야, 박테리아가 몇 마리가 들어왔는지 야, 그렇게 느끼면서 내보내시는 분 없으세요? 왜요? 생각을 좀 하셔야지.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데. 잘 안 하죠? 왜 그래요? 생각 안 해도 내가 막아요. 꼭 내가 생각해서 다 막지 않아요. 마음의 경계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이라는 특성이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고 필터해서 내보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계의 유연성에서 제일 유연하고 좋은 게 영적 경계고요. 제일 경계가 떨어지는 게 좀 이렇게 딱딱한 게 신체적인 경계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경계는 무너지기 쉽고요. 그보다는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기가 훨씬 좀 힘들고, 정신적인 경계처럼 정신분열병까지 걸리는 건 더 힘들어요. 그보다 영적인 경계가 깨지는 게 훨씬 힘듭니다. 영적인 경계는 경계가 뭔지도 구분이 잘 안 되죠. 경계가 흐리다는 거는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연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외로 많이 강해요. 근데 무서움을 타기 시작하면 그건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경계에 대한 개념도 좀 더 유연한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하나의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럼 정신분열병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이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려야 되겠네요. 치료에 대해서 심리적인 돌봄의 4가지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8쪽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열병 환자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첫 번째는 치료자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심리적 경계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적당한 심리적 간격을 유지한다. 이분들은요, 가까이 다가가면 경계가 좀 흐려지니까 불안해해요. 그래서 막 괴이한 행동을 보이고 증상을 통해서 자기를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나 이렇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만 와. 이렇게 거기까지. 좋아. 이렇게 해서 딱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굳건히 침범을 계속 들어옵니다. 힘드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면서 손도 없어 잡고 더 이상해지죠. 네. 심리적인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이 심리적인 간격을 보호해줘야 돼요. 무조건 가까이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게 꼭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데, 저희 병원에 진료하러 왔을 때 이렇게 정신분열병 진료하면 저는 이제 천장 보고 어떻게 좀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우리 고객은 네. 뭐 밥은 잘 드시죠?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들이 제 진료의 현장을 보면요, 야, 저렇게 인정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의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경계가 눈 마주치면 이렇게 애써서 하는 게 경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흐트러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잘 보호해야 돼요.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모임 속에 참여할 때는 너무 옆에서 친하게 해주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거리를 존중해줘야 돼요. 약간 좀 상투적이고 사무적이고 이게 그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1단계의 취약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기들이야 1단계 문제일 때는 막 도와줘야 되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즉시 만족시켜줘야 돼요. enge 울고 있는데 참어. 인내력을 키워야지. 네? 젖달라고 우는데 2시간만 참으면 돼. 인내력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왜죠? 기억이 없거든요. 고통의 연속일 뿐이지 2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는 개념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정신분열병으로 이미 발병한 사람한테는 즉각적인 만족은 위험해요. 마치 그 깨진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조금 만족이 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갈구합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다 오히려 정말 괴물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129쪽에 넘어가는데 내담자의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 된다. 이거는 1단계에서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도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가 제대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슨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파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번역자가 되라고 거기 적어놨는데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인 거예요 라는 것들을 결국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실은 저게 뭘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야말로 번역자입니다. 외국어를 써요. 우리 환자들은. 아까처럼 루즈닝 오브 어소시에이션 연상의 이완에 외국어를 써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외국어를 해석한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저런 뜻입니다. 저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중간에 통역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신분열병은 팀 접근을 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존재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 때는 2단계라고 했죠. 1단계는 단순한 환경이에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치료자 자신을 아무리 강조해봤자 치료자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단계의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필요해요. 필요. 자기의 내적인 필요. 부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만 달려있어요. 존재감이 특별히 살지 않아요. 치료자들도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대상이 부여될 때 의미가 사는 게 아닙니다. 대상은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의 필요에 잘 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5년 동안 도와줬는데도 누가 도와줬는지 신경도 안 써? 당연하죠. 그거를 희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고요. 왜 안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그런 견해들을 가지면 물론 암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가 달라지기를. 그래서 기적도 있어요. 안 채워져야 되는데 분명히 안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기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꼭 그걸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망의 자세를 가지되 현실도 또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 두 다리를 하나는 현실에 하나는 희망에 잘 대딛고 사는 그러한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